전화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그냥 걸어다니는 지갑일 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차가웠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수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재호였다. 오늘부로 어떤 은행 알림에서도 당신 이름을 보고 싶지 않으니 알아들었습니까?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너는? 서연이 얇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봤어요. 그리고 침묵을 선택했고요. 화면은 단 한 단어로 닫혔다. 읽음.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새벽녘 양평의 공기에는 간밤에 내린 비가 남기고 간 축축한 흙냄새가 묻어났다. 한옥 툇마루에 서서 지푸른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막 모내기를 마친 논 위로 검푸른 숲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붉은 벽돌 위에는 물이 웅덩이처럼 고여 바깥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반사했다. 낡은 기와지붕 처마 끝에서 이슬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는 느릿느릿 결코 멈추지 않는 시계바늘 소리 같았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서 작은 화로에 숯을 피우고 주전자를 올렸다. 매캐한 연기가 집안의 오래된 소나무 향과 뒤섞였다. 마디마디가 휜 내 손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이 아침 의식을 반복하는 데 익숙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한국식 드립필터를 준비하고 여과지를 깔고 진하게 볶은 원두가루를 붓는 일. 첫 커피 방울이 잔으로 떨어질 때 나는 혜진의 찻잔을 집어들었다. 손잡이에는 잔 가장자리에서 몸체까지 이어진 가느다란 금이 하나 있었다. 마치 시간에 꿰맨 은실 같았다. 버릴까 생각도 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 그 균열이야말로 부서졌어도 소중히 다루면 그 형태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내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그 향이 부엌을 채웠다. 나는 아내의 결혼 사진 앞에 찻잔을 놓았다. 사진 속 혜진은 흰 한복을 입고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쪽진 머리에 눈은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다. 나무 액자는 빛이 바랬고 왼쪽 모서리에는 작년에 이사할 때 생긴 깊은 흠집이 나 있었다.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다가 아내의 눈길 위에서 손을 멈췄다. 순간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결국 한숨과 함께 삼켜버렸다. 마당에서 이른 새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툇마루 문을 열자 붉은 동백꽃 몇 송이가 풀밭에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어제 시들어버린 흰국화 한 줄기가 보였다. 흙 비린내를 머금은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와 사진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액자를 바로 세우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다. 삐걱 소리를 내며 나무 대문이 열렸다. 정원 일을 하는 아이 이준이가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툭 던졌다. 오늘 배나무에 물 줄 때 뿌리 쪽 잘 살펴라. 날이 더워지려 하니 햇볕에 타기 쉽다. 아이는 니하고 대답하고는 정원으로 나갔다. 고무신 끄는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사라지고 다시 정적이 남았다. 부엌의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남자 가수의 목소리는 마지막 음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쉰 듯하면서도 애절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첫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적당히 썼다. 69의 나이의 쓴맛은 더 이상 인상을 쓰게 만들지 않는다. 그저 맛을 느낄 혀가 숨 쉴 가슴이 아직 남아있음을 일깨워줄 뿐이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툇마루로 나가보니 흙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 최만식 씨였다. 그의 손에는 나일론 끈으로 묶은 집에서 담근 김치 한 항아리가 들려 있었다. 속이라도 뜨끈하게 채우쇼. 영호 형님. 생일날엔 매콤한 거라도 먹어야 덜 서럽지. 나는 감사 인사를 하며 김치를 받았다. 그는 집안을 힐끗 보더니 제사상 위에 결혼사진을 발견하고는 잠시 침묵했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후에
배나무들 좀 보러 다시 들를게. 내일 새벽에 비가 올 모양인데 벌레 먹기 쉬우니. 그래, 와서 좀 봐주게. 내가 답했다. 만식 씨는 돌아섰고 그의 모습은 대나무 숲 뒤로 천천히 사라졌다. 마늘과 고추, 생강 냄새가 밴 김치 항아리 덕에 부엌은 한결 따뜻해졌지만 그마저도 이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씹었다. 매운맛이 코끝을 찡하게 했고 뱃속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온기는 이내 식어버리고 텅 빈 공간만을 남겼다. 나는 홀로 앉아 있었. 라디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노래를 내보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처럼 작은 허전함이 스며들었다. 막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결혼사진을 보았다. 혜진의 눈은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액자에 닿기 직전에 멈칫했다. 이번에는 먼지 때문이 아니었다. 내 생일날 이 집이 너무나도 고요하다는 사실을 마주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다. 연락처 맨 위에 딸아이 서연이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통화 아이콘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화면이 밝아지고 이제 한 번만 누르면 되었다. 부엌 화로에서 타닥 불씨 튀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멈췄다. 화면 한가운데 있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거두었다. 나는 전화를 잠그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울렸다. 혹 침묵만이 돌아올까 두려운 것은 아닌가? 나는 말없이 앉아 찻잔을 다시 바라보았다. 찻잔의 가느다란 금이 부엌 등불 아래서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반짝였다. 이제 쓴맛은 짠맛이 되어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소리는 마치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멀어졌다. 아침의 평화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북한강의 수면처럼 그저 돌멩이 하나만 던져져도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커피잔을 헹구고 있을 때 전화가 처음으로 울렸다. 액정에는 박진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예전 운송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나는 말은 행주에 손을 닿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야, 영호야. 생일이라며. 축하한다. 잘 지내냐? 계단을 막 오른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는 그의 목소리 너머로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애써 참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늘 똑같지 뭐. 고맙다. 아, 서울 올라오면 연락해.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축하 인사만 하려고 전화했다. 몸 챙기고. 도도도도도. 짧은 통화였다. 옛 동료의 목소리는 메아리 같았다.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졌다. 나는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 전화가 마치 스쳐 지나간 바람 한 줄기인 양 고요한 부엌에 나 혼자 서 있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술 좀 줄이시고요. 나는 하고 대답했다. 그의 웃음소리를 듣고 이내 작별 인사를 나눴다. 미처 안부조차 되묻지 못할 만큼 짧은 통화였다. 2통의 전화, 2번의 축하 인사. 모두가 서둘렀다. 내 마음이 텅 빈 밥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릇과 수저는 놓여 있는데 정작 앉은 사람이 없었다. 점심 무렵 하늘은 말끔히 개고 옅은 햇살이 한옥마당을 덮었다. 나는 아침에 만식 씨가 가져다 준 김치 항아리를 툇마루로 들고 나왔다. 뚜껑에 배어있던 매운맛, 마늘과 생강 냄새가 찬바람에 섞였다. 보리차를 2잔 따랐다. 그를 부르기도 전에 그가 먼저
손에 부채를 들고 건너왔다. 영호 형님, 점심은 먹었고? 나도 좀 앉읍시다. 그래야 안 깨나. 나는 찻잔을 채웠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몇이랑의 미나리광이 푸르게 빛났다. 올해 김치는 잘 익었네. 근데 쌀값은 더 오를 모양이야.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얼마나 오르든 우린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가 하하 웃자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 웃음소리가 공간을 환하게 밝혔지만 찻잔 속 거품처럼 금세 사라졌다. 우리는 밭농사에 대해 올해는 벼 품종을 바꿔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만식 씨는 아들이 읍내 땅을 팔아 카페를 열고 싶어 한다는 사연을 털어놓았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젊은 놈들 생각도 다른 게지. 나는 그래도 땅만이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믿지만 나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흙냄새와 땀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만큼 단단했다. 그러다 그가 숨쉬듯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는 이번 주에 내려오나? 나는 순간 멈칫했다. 손에 든 찻잔이 살짝 기울며 찬물이 흔들렸다. 나는 저 멀리 희미한 산등성이가 보이는 들판으로 시선을 던졌다. 바쁘겠지.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지듯 짧게 대답했다. 아무런 울림도 들려오지 않았다. 공기가 한순간 멎었다. 만식 씨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치 한 점을 더 집어 오래 씹었다. 뒤뜰 대나무 위에서 참새들이 다투는 소리가 그 빈틈을 메웠지만 내 귀에는 나무 틈새로 파고드는 바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멀리 어느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다. 만식 씨는 배나무 가지치기에 대해 몇 마디 더 보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기 전에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몸조심하게. 영호 형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그가 떠나자 툇마루는 다시 텅 비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자 방은 갑자기 2배는 넓어진 듯했다. 의자에 앉아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의 눈빛은 변함없이 미소 띈 채였다. 만약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만식 씨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아마 나를 난처하게 하지 않으려 능숙하게 말을 돌렸을 것이다. 나는 그저 바쁘다는 말을 속이 텅 빈 방패처럼 내던질 뿐이었는데 밖의 햇살은 더욱 눈부셨다. 나는 빛이 남은 부분에 손을 댔다가 이내 거두었다. 부엌의 라디오 채널이 막 바뀌고 흐르던 음악 사이에 짧은 뉴스가 끼어들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내게는 텅 빈 글자들처럼 들릴 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차를 함께 마셔줄 사람이 있고 김치를 들고 문을 두드리는 이웃이 있으며 안부를 묻는 옛 친구도 있는데 어째서 내 마음은 여전히 빈집 같아서 어떤 소리가 들어와도 그저 튕겨나갈 뿐일까.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산 그림자가 마당 깊숙이 드리웠고 바람은 한결 시원해졌다. 하지만 차의 온기, 웃음소리, 김치의 매운맛 더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핵심에 닿지 못하는 정적뿐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보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 양평 산골의 해는 빠르게 저물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당을 가로지르던 옅은 햇살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길게 뻗은 빗줄기로 모여들더니 이내 산자락 아래로 스며들었다. 나는 툇마루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섰다. 등 뒤로 스며드는 으스스한 한기에 걸음이 빨라졌다. 부엌에서 나는 정성껏 상을 닦았다. 30년을 나와 함께한 이 나무 상판에는 칼자국과 제삿날의 술잔 자국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젖은 행주로 나무의 색이 환해질 때까지 닦고 또 닦았다. 그러고는
아침에 꺾어온 흰 국화 한 다발을 올려놓았다. 소박한 흰 국화는 혜진의 결혼 사진 옆에 놓이자 아무 말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꽃처럼 기묘한 무게감을 자아냈다. 나는 밀랍초 2자루에 불을 붙였다. 작고 여린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걸린 액자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빛바랜 액자 속에서 혜진은 그 시절처럼 온화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작은 잔에 소주를 따라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았다. 한 잔은 아내를 위해, 다른 한 잔은 나를 위해. 얘야, 내가 오늘로 69이다.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말은 허공에 떨어져 규칙적인 시계 소리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코끝을 찌르는 매운맛, 타는 듯한 목 넘김, 이내 가슴속에 텅 빈 공간으로 번져나갔다. 손을 뻗어 바로 옆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다가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텅 빈 하얀 창이 나타났다. 잘 지내니? 보고 싶다. 건 온즈? 뭐냐 건? 손가락이 멈췄다. 간결하고 정중한 문장이 마치 남이 남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몇 번이고 되익다가 딱딱하게 굳은 느낌에 지워버렸다. 2번째로 다시 쳤다. 아빠는 괜찮다. 널 보고 싶다. Move on. 뭐냐 건. 이번에는 아빠라는 단어가 나타나자 나는 멈칫했다. 그 애가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은 지 얼마나 됐을까? 10년? 아니면 15년? 나는 그 단어를 쳐다보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시 지웠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골랐다. 촛불이 벽에 내 그림자를 길고 흔들리게 비췄다. 소주를 한 잔 더 따랐다. 조금씩 마셨다. 아까보다 술이 더 썼지만 마음은 데워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타자를 쳤다. 보고 싶다. 뭐냐 건. 짧고 적나라했다. 아무런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나는 희미한 푸른색 글씨를 보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더는 지우지 않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문자가 날아갔다. 틱 하는 메마른 소리가 울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2 손으로 상을 짚었다. 심장이 망치처럼 세차게 두방망이질 쳤다. 벽시계로 눈을 돌렸다. 초침이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1초가 1분 같았고 1분은 한나절처럼 길었다. 마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대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 채소밭 아래에서 오는 귀뚜라미 소리. 하지만 모든 소리는 기다림의 침묵 속에 삼켜졌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다.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그때마다 검은 유리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불안한 눈빛.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바쁜 거겠지. 답장할 거야. 단 한마디라도 5분, 10분, 15분. 나는 소주를 연거푸 따랐지만 술맛은 점점 더 쓰게만 느껴졌다. 10살 배기 서연이가 들판을 뛰어다니며 아빠, 빨리 와! 하고 손짓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목소리는 낭낭하고 밝았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나 텅 빈 휴대전화 화면을 보는 순간 미소는 곧바로 사라졌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 쏘스라치게 놀랐다. 서둘러 화면을 열었다. 서연이가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글씨가 선명했다. 거리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박재호. Chúng tôi muốn giữ khoảng cách. Xin đừng liên lạc nữa.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작지만 산처럼 무거운 한 단어가 떠 있었다. 읽음. 김서현. 나덕. 김서희운. 푸른 액정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손가락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2개의 짧은 문장이 마치 2개의 칼날 같았다. 하나는 사위 재호가 찌른 것,
다른 하나는 딸아이의 동조였다. 입안이 바싹 마르며 술맛이 쇠맛으로 변했다. 상위에 소주잔이 기울어 술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술방울은 천천히 굴러 나무 위에서 반달 모양의 얼룩을 남겼다. 축축한 자국은 서서히 스며들며 시큼한 누룩향을 새겼다. 나는 그 얼룩을 보았다. 마치 깔끔하게 잘려나가 더는 이을 수 없는 끈처럼 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거세게 흔들렸다. 벽에 비친 내 그림자가 비틀렸다. 절반은 밝고 절반은 어두웠다. 웃고 싶었지만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썩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쉰 목소리였다. 눈앞에 10살배기 서연이가 다시 나타났다. 벼가 자라는 들판을 달리며 맑은 목소리로 아빠를 부르던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일금이라는 글자 같은 차가운 화면뿐이었다. 딸에게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오직 그 한 단어뿐이었다. 침묵이었지만 그것은 편을 선택한 침묵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심장은 더 이상 미친 듯이 뛰지 않고 느리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음속에는 아직 오지 않은 겨울처럼 차가운 공허가 번져나갔다. 그러나 그 싸늘함 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일어서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기다리거나 애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끈은 끊어졌고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남은 소주를 모두 비우고 병을 상위에 강하게 내려놓았다. 순간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며 벽에 비친 내 그림자가 길게 뻗어 비스듬함 없이 곧게 섰다. 문 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정원에서는 귀뚜라미가 그치지 않고 울었다. 나는 술자국이 남은 나무상 위에 손을 얹은 채 깊은 어둠을 응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나의 결심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냉정하고 느리게. 하지만 저 촛불처럼 선명하게 그들이 거리를 원한다면 거리를 줄 것이다. 하지만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혈연의 끈이 없더라도 나에겐 여전히 바로 설 방법이 남아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어젯밤에 충격이 내려앉은 아침은 돌처럼 무거웠다. 한옥방 안은 고요했고 창호지를 투과한 희미한 새벽빛만이 흰 벽을 뿌연 잿빛으로 물들였다. 눈을 뜨자 세월의 흔적이 얼룩진 나무 천장이 보였다. 간밤에 타다 남은 밀랍초 냄새가 상위에 쏟아진 소주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 망치로 계속 내리치는 듯 머리가 지끈거렸다. 몸을 뒤척이자 등 전체가 삐걱거리는 듯했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부산하게 지저귀었고 이웃집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한때 시장을 선도했던 정아운수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나는 흠칫했다. 운수라는 단어가 아득한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나 역시 강남의 사무실에 앉아 산더미 같은 계약서에 둘러싸여 있던 때가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내 이름으로 된 신탁 기금으로만 남았지만 다른 이가 속을 모두 파먹고 있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액정에는 은행 고객센터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여기 김영호 고객님 맞으시죠? 젊고 정중하지만 다소 기계적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김영호입니다. 신탁계좌에서 큰 금액 인출이 진행 중인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쉬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거래 즉시 중단. 내 서명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기록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 확인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오르내렸다. 뜨거운 피가 얼굴로 쏠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들은 바로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다. 피를 자르고 이제는 숨통마저 끊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벽에 붙은 낡은 나무 서류장으로 향했다. 그동안은 애써 외면했던 지출의 역사가 담겨 있어 열기조차 싫었던 서랍장이었다. 오늘 나는 맨 아래 칸을 잡아 당겼다. 묵직한 서랍이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를 냈다. 투명 비닐 커버에 쌓인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잿빛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다. 묵은 잉크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고급 SUV 구매 영수증. 명의는 서연이었다. 사율 안에는 서울에서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라고 적혀 있었다. 내가 공사판에서 흘린 10년치 땅과 맞먹는 가격이었다. 미술 프로젝트 명목에 송금 증명서. 비골 안에는 박재호 프로젝트 지원이라 쓰여 있었다. 나는 단 한 점의 그림도, 단 한 번의 전시회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제주도 리조트 숙박 청구서, 비즈니스석 항공권, 바다 전망 스위트룸. 반면 나는 1년 전 비가 새는 기와지붕을 고치기 위해 이웃에게 몇백만 원을 빌려야 했다. 나는 더 빨리 서류를 넘겼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베는 듯했다. 파리 여행, 뉴욕 워크숍, 사립예술학교 등록금. 그들은 그것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탐욕의 밑 빠진 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다. 지난 세월 나는 침묵으로 참아왔다. 인내하면 딸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인내는 나를 잉여 인간으로 만들었다. 돈을 쓰기 위한 이름, 부리기 위한 그림자로. 나는 서류철을 덮고 서랍에 다시 쑤셔 넣은 뒤 쾅 닫아버렸다. 서랍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치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나는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쓴 뒤 밖으로 나섰다. 묘지로 향하는 길은 길게 뻗어 있었고 양옆으로는 늙은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잎들이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 전체를 끌고 가는 듯 했다. 묘지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혜진의 묘비를 찾아갔다. 돌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은 바래지 않고 선명했다. 어제 남겨두었던 흰 국화 다발을 놓고 향을 피웠다. 얇은 연기가 피어올라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피부에 스쳤다. 혜진아, 목소리가 메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 당신 가족의 명예를 이용해 내 돈을 쓰도록 내버려뒀어. 지난 세월 침묵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지.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어.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소나무들이 흔들리며 길고 긴 한숨 같은 소리를 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잿빛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치욕감이 밀려왔지만 바로 그 치욕 속에서 작은 빗줄기 하나가 번쩍였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묘비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일 한도석을 만나겠다. 내마이 또 새가 판도스옥. 그 이름은 칼날처럼 튀어나와 내 안의 나약함을 베어냈다. 한도석. 내가 믿었던 사람이자 오늘의 이 모든 거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묘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돌아섰다. 한낮의 햇살이 소나무 가지 사이를 뚫고 묘지 위로 부서진 빗줄기를 던졌다. 비탈길을 내려오는 걸음마다 등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상처가 아물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피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돌아오는 길. 바람이 백발을 흩날렸다. 재호의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다. 거리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질 같았지만 바로 그 말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펜을 쥐고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을 끊어낼 사람이다. 그리고 남의 돈으로 사는데 익숙해진 자들은 내일부터 진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새벽녘 양평의 들판은 짙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나는 금이 간 찻잔에 커피를 내려 단숨에 마셨다. 오늘의 쓴맛은 음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기 위함이었다. 어젯밤 혜진의 묘 앞에서 나는 맹세했다. 내일 한도석을 만나겠다. 그리고 오늘 그 맹세는 행동이 되었다. 나는 옷장 속에 걸어둔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함이었다. 택시가 도착했다. 나는 뒷좌석에 올랐다.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은 한산했고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언덕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했다. 차가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자 차량의 행렬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컨테이너 트럭, 버스, 세단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적 소리가 택시 라디오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낡은 트로트 가락에 섞였다. 남자 가수는 마지막 음을 한탄처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서초 18캠이라고 쓰인 푸른색 표지판을 보았다. 1km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무거워졌다. 운수회사 사장 자격으로 서울에 갔던 마지막이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그때는 가슴을 펴고 강남으로 들어섰지만 오늘은 제 자식을 돈줄에서 끊어내려는 자의 심정으로 서초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 서초동으로 접어들었다.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고 푸른 유리창은 구름을 반사했다. 서초의 거리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나는 택시비를 내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잿빛 대리석 건물 앞에 섰다. 간판에는 법무법인 한엠 파트너스라고 쓰여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다. 공간에서는 갓 내린 커피 향과 새로 인쇄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젊은 비서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추상화가 걸린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나를 안내했다. 불투명한 유리문이었다. 밀고 들어갔다. 긴 테이블과 검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끝에서 한도석이 일어섰다. 여전히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짙은 남색 양복, 차분하지만 빛나는 눈빛.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김영호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나는 악수를 했다. 그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으며 그 어떤 판단도 담겨있지 않았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 대형 화면에는 신탁 기금 명세서가 이미 띄워져 있었다. 분당 아파트, 프리미엄 신용카드 2장, 월 생활비 계좌, 투자 예비 자금. 나는 바라보았다. 한 줄 한 줄이 나와 상관없는 삶의 나를 올가매던 밧줄 같았다. 한도석이 깍지를 끼며 말했다. 김영호 대표님은 신탁 설립자이자 유일한 변경권자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가 이내 부풀어 올랐다. 처음으로 권한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보았다. 제외하실 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속으로 셋을 셌다. 박재호, 김서연. 하늘에서 번개가 치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문 하나가 닫혔다. 한도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를 돌아보았다. 다닥다닥 키보드 소리가 울렸다. 프린터가 위잉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잉크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나는 천천히 밀려나오는 종이를 보았다. 비서가 내 앞에 서류를 놓았다. 오른쪽에는 만년필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펜을 쥐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손은 케이블을 당겼고 망치를 쥐었고 갓난 딸아이를 안았던 손이다. 오늘 바로 그 손으로 딸을 끊어내는 서명을 하고 있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오래 골마있던 힘줄을 끊어내는 소리 같았다. 한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듯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서명으로 모든 지급이 오늘부터 중지됩니다. 박수도 배경 음악도 없었다. 잦아드는 프린터 소리와 느려지는 내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눈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지만 가슴속에는 보이지 않던 종양을 도려낸 것처럼 텅 빈 가벼움이 찾아왔다. 비서가 서류를 모아 붉은 인감도장을 찍었다. 대표님, 이제는 선택하신 겁니다. 지켜내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그의 눈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변호사라 불렀지만 오늘 내게 그는 썩어 문드러진 밧줄을 끊도록 칼을 쥐어준 사람이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초의 거리로 나섰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서울의 풍경이 차창 뒤로 멀어져 갔다. 폭풍 전의 고요였다. 택시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쉰 목소리가 한음 길게 늘어졌다. 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강물 위로 부서지는 눈부신 햇살을 보았다. 머릿속에는 청담동의 풍경이 그려졌다. 그들이 당연하게 긁던 검은 카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제 거절이라는 소리를 내는 모습이. 나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서명 하나가 돈줄을 끊어냈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공개적인 폭풍이 초입기를 시작했음을 나는 알았다. 주말 밤의 청담동은 거대한 무대 같았다. 명품 부티크의 네온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어지럽게 반사되었고 잘 빠진 수입차 행렬의 나직한 엔진음과 포석을 때리는 하이힐 소리가 뒤섞였다. 유명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 검은 유니폼에 흰 장갑을 낀 발렛 요원들이 허리를 숙여 차문을 열어주고 번호표를 건네며 분주히 오갔다. 광택이 흐르는 세단 한 대가 멈춰서고 간 맞춘 듯한 양복 차림의 박재호가 내렸다. 일부러 넥타이를 고쳐매는 그의 손목에서 스위스제 시계가 빛을 발했다. 마치 이 거리 전체가 자신의 동무대를 위한 배경인 양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몸에 꼭 맞는 푸른색 드레스에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고 입술은 짙은 붉은색으로 칠했지만 완벽한 화장 뒤의 눈빛은 지쳐 있었다. 그녀는 마치 다치라도 되는 듯 클러치를 꽉 쥐었다. 오늘 밤 재호가 명령하듯 나직이 속삭였다. SNS 스토리에 올리기 위한 내면의 균열을 감추기 위한 미소였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자 뜨거운 버터와 트러플 향이 훅 끼쳐왔다. 내부는 화려한 금빛 조명으로 가득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새하얀 식탁보, 테이블 중앙의 붉은 장미,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이 어우러져 있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재호의 친구 무리가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들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직 보여줄 게 많지. 서연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얇게 저민 문어 카르파치오, 캐비어를 올린 비스킷, 미디엄 레어로 구운 등심 스테이크, 그리고 붉은 보르도 와인이 차례로 나왔다.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재호는 대화에 계속 끼어들었다. 지난주엔 도쿄에 있었지. 비즈니스석으로. 다음 달엔 파리에 그림 사러 갈까 해. 우리 집안은 언제나 내 뒤에 있어. 부족하게 두는 법이 없지. 그 말에 테이블 전체가 웃음을 터뜨리며 가족을 위해 건배를 외쳤다. 잔들이 부딪혔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바늘처럼 밝혔다. 그녀는 아버지를, 텅 빈 한옥을, 그리고 어젯밤의 차가운 일금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다. 청담의 밤은 과시적인 리듬을 이어갔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레스토랑 매니저가 은쟁반에 계산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재호는 블랙카드를 꺼내 가죽 빌지에 던지듯 놓으며 일부러 은행 로고를 드러냈다. 결제해.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긁었다. 삑 소리가 울리고 화면이 깜빡이더니 붉은 글씨가 떴다. 승인 거절. 테이블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기계 오류일 거라 생각했다. 다시 해봐.
재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목에 힘줄이 섰다. 두 번째 시도. 또다시 삑소리와 함께 붉은 글씨. 분위기가 가라앉고 웃음이 멎었다.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래도 안 되는데요, 손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연은 피가 얼굴로 쏠리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한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속삭였다. 블랙카드가 왜 수군거림이 기름때처럼 번져나갔다. 다시 하라고! 재호가 소리치며 포스기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 카드를 꽂았다. 세 번째. 화면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LEJCTDD라는 단어를 띄웠다. 직원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만 은행 측에서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옆 테이블에서 포크 떨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더 이상 감탄이 아닌 호기심과 비웃음 그리고 동정이었다. 한 친구가 자기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일단 계산할게. 가벼운 말투였지만 서연에게는 뺨을 맞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클러치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재호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치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분명 그 영감탱이 짓이야. 내 장인어른이 우리를 막은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휴대폰이 올라왔다. 사진을 찍는 척했지만 렌즈는 그들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엄청 부자 아니었어? 집안에 무슨 문제 있나 보네. 한마디 한마디가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매니저가 다가와 조용한 해결을 위해 별실로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재호는 뿌리쳤다. 필요 없어. 만천하에 우리를 망신 주려는 거잖아. 좋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서연은 남편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아닌 공황만이 남아 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지막 남은 권력이라도 되는 듯 빌지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목구멍에 단어들이 걸려 나오지 않았다. 순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스쳤다. 아침마다 묵묵히 커피를 내리던 모습, 금이간 찻잔, 흰 국화가 놓인 제사상. 그 이미지들은 눈앞에 저속하고 혼란스러운 광경과 고통스러울 정도로 대조되었다. 다른 친구가 일어나 전체 계산을 마쳤다. 계산은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영수증은 조용히 건네졌다. 누구도 진심 어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의자 끄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서둘러 일어섰다.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시선은 서로를 피했다. 누구도 더 이상 이 수치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재호는 여전히 고함쳤다. 다 그 영감 때문이야. 그 영감이 우릴 막았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알리체텟라는 단어 하나에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청담의 냉기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밤바람이 서연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거대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그러나 이미 붉게 충혈된 눈. 바로 그때 견인차 한 대가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은 흰색 SUV를 끌고 지나갔다. 행인들이 뒤돌아보았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다. 그 광경은 불길한 예언처럼 서연의 눈에 밝혔다. 그녀는 알았다. 청담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일은 분당이 무대가 될 것이다. 재호가 차 문을 닫고 아내의 귀에 바싹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일 내가 직접 그 한옥으로 찾아가겠어. 가족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서연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뚫린 검은 구멍이 사랑, 명분, 명예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었다. 귓가에는 강박적인 후렴구처럼 포스기의 삑 소리가 3번 울렸다. 청담의 밤은 공개적인 치욕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저 앞
분당에서는 더 가혹한 타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분당의 아침은 펜트하우스의 유리창 위로 얇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렸다. 37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서현과 재호의 집 문 앞. 선명한 붉은 직인이 찍힌 레몬색의 강제집행 예고 통고서가 눈에 밝혔다. 냉랭한 한글 글씨체.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함. 그 아래에는 날짜와 서명, 법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바람에 종이 귀퉁이가 흔들리며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게 뭐야? 서연이 속삭이며 종이 끝에 손을 댔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젯밤 청담동에서는 붉은색 아리젝텟 글자가 체면을 그었다면 오늘 아침 법원의 붉은 직인은 그들의 집에 선을 그었다.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재호가 으르렁거리며 종이를 낚아채 구겨버렸다. 하지만 집 앞에서 영웅 행세를 하기도 전에 딸깍 소리와 함께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2명이 비상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뒤따라 서류 가방을 낀 회색 양복의 남자가 따라왔다. 집행관이었다. 죄송하지만 절차에 따라 통고서를 부착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훼손하시면 다시 부착하고 기록을 남길 겁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재호가 허리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박 선생님, 관리소장이 적당히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규정대로 할 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담보로 잡힌 차량 문제로 금융사에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량이라는 단어가 쇳덩이처럼 떨어졌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 카카오톡 단체방에 메시지 풍선이 떠올랐다. 너 괜찮아? 입주민 앱에 37층 집행예고서 얘기가 돌던데. 직접 물어봐서 미안한데. 무슨 일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피부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해야, 뜬소문 믿지 말라고 치고 싶었지만 손가락은 떨렸고 화면은 물처럼 흘러갔다. 지하 주차장에서 낮은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이어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자 거울에는 2개의 얼굴이 비쳤다. 하나는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다른 하나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누구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지하 2층은 평소보다 붐볐다. 몇몇 주민들은 열쇠를 찾거나 떨어진 물건을 줍는 척하며 우연히 목격하는 순간을 늘렸다. 천장의 CCTV는 차가운 물고기 눈처럼 검은 렌즈에 붉은 불을 깜빡였다. 주차장 끝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진 견인차가 그들의 흰색 SUV에 바싹 붙어 후진하고 있었다. 앞 유리에는 붉은 직인이 찍힌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다. 형광조끼를 입은 직원 2명은 이런 일은 너무 많이 해봤다는 듯한 태연하고 무심한 말투로 대화를 나눴다. 잠깐! 이 차 내 거야! 재호가 달려들어 팔을 벌려 막아섰다. 어디 한번 손대봐! 그가 견인고리를 밀어내려 했지만 강철고리는 이미 덫처럼 바퀴에 걸려 있었다. 한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선생님, 금융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연체 상태입니다. 저희는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누구 결정? 그 늙은이 결정이겠지? 재호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그 영감이 계좌를 막고 나를 망신 주려고 그는 구경꾼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제 장인어른이 당신 그만해! 서연이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얇은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졌던 눈가의 잔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주차장 구석에서 한 주민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촬영했다. 다른 주민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어제 카톡에서 봤는데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소란이 있었다던데 분당의 소문은 결코 느리지 않았다. 사모님,
어느새 내려온 관리소장이 둘의 체면을 지켜주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안전을 위해 옆으로 비켜주십시오. 안전과 품격의 상징이었던 SUV가 끌려가는 상황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는 비꼬는 말처럼 들렸다. 재호가 보닛을 내리쳤다. 못 가져가! 오늘 바로 결제할 테니! 그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지만 사용 불가 계정이라는 오류 메시지만 떴다. 그는 마치 화면을 쳐서 동결 명령을 깨뜨릴 수라도 있는 것처럼 액정을 세게 두드렸다. 젠장! 욕설이 차가운 지하 공기에 튀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차의 뒷바퀴가 땅에서 떨어졌다. 서연이 달려가 유리창 너머로 핸들을 붙잡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한 직원이 진심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반쯤 지었다가 이내 사무적인 얼굴로 돌아왔다. 견인 기계가 굉음을 냈다. SUV의 앞바퀴마저 바닥에서 들리자 차체가 기울며 번쩍이는 하부가 드러났다. 견인차 지붕의 경광등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콘크리트 천장에 칼자국 같은 흔적을 남겼다. 누군가 입주민 단톡방에 영상을 올렸다. 37층 펜트하우스 차 끌려가네요. 메시지 풍선이 터져나왔다. 진짜? 그 집 되게 거만하더니 인생 공부네. 됐어. 서연이 획 돌아섰다. 젖은 눈에 불꽃이 튀었다. 더 이상 아버지 얘기하지 마. 당신이 미친 듯이 돈 쓰지 않았더라면, 허세 부리지 않았더라면, 강한 척하지 않았더라면. 말은 흐느낌으로 부서졌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하다가 내뱉었다. 우린 너무 멀리 와버렸어. 뭐? 이제 와서 내 탓이라고? 재호가 유리창에 금처럼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다. 당신 아버지가 등 돌리지 않았으면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 가족이 뭔지 가르쳐준 건 그 영감이면서 오늘 그 단어를 짓밟은 것도 그 영감이야. 가족은 당신이 한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야. 서연이 돌에 글자를 새기듯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고 혀끝에 비릿한 맛이 그녀를 혼란해서 깨어나게 했다. 띵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몇 사람이 더 나왔다. 푸드를 데리고 나온 한 노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안 됐네. 하지만 주차장에서 그 안 됐다는 말은 동정이라기보다 판결처럼 들렸다. SUV는 깔끔하게 견인되었다. 붉은 압류 딱지가 어두운 터널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더 선명하게 보였다. 구경꾼들은 흩어졌지만 CCTV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집행관은 실례했습니다라는 말을 마침표처럼 남기고 자리를 떴다. 주차장에는 형광등의 우웅하는 소리만 남고 침묵이 내려앉았다. 재호는 기둥에 기댔다가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젯밤의 모든 기세는 청담동에서 분당으로 오는 길 어딘가에 떨어뜨린 듯했다. 서연은 차가 있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빈 공간은 기이하게도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뚫린 검은 구멍 같았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옥마당에서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던 모습. 이른 햇살에 반짝이던 백발, 작게 트로트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옆에 놓인 금이 간 찻잔, 천천히 먹어라 따라라고 말하던 다정하고 원망 없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젯밤 버림받았다는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이내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에 짓눌렸다. 그들은 말없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열리자 높은 천장 유리 너머로 먼 산줄기가 보이는 넓은 거실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똑바로 걸린 그림, 꺼지지 않은 향초, 전날 밤에 립스틱 자국이 남은 바의 와인잔.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실패의 냄새로 질척거렸다. 전화해! 재호가 소파에 휴대전화를 던졌다. 그 영감한테 전화하라고. 필요하다면 무릎 꿇고 빌어. 계좌 다시 열어달라고 무슨 말이든 해. 그는 마치 몇 마디 고함으로 감정의 네트워크를 조종할 수라도 있는 것처럼 명령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 잿빛 하늘 아래 겹겹이 쌓인 분당의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무릎 꿇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차분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어젯밤 당신이 연락하지 말라고 썼어. 오늘 아침엔 당신이 돌로 막아버린 문을 나더러 다시 열어달라고 애원하라는 거야. 그 영감은 열어줄 테니까. 재호가 유리벽에 부딪혀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영감은 약해 빠졌어. 아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단호한 분이야. 그녀는 밀랍초를 흰 국화향을 묘비에 얹혀있던 말은 손을 기억했다. 어떤 문은 한번 잠기면 그 열쇠가 무릎에 있지 않았다. 하얀 방 안 에어컨 소리가 누군가의 지친 숨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마침내 너무 오래 팽팽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됐어. 서연이 속삭이며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 사이 나무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동정을 구하는 흐느낌이 아니라 입을 마르게 하고 입술에 짠맛만 남기는 건조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카펫 끝을 붙잡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빠는 나한테 이러지 않을 거야. 아빠는 절대 이러지 않아. 그 말은 높은 천장에 매달려 샹들리에의 먼지처럼 떠 있었다. 재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허리에 두 손을 짚고 천장을 탓하듯 고개를 쳐들었다.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가 띵 울렸다. 입주민 단톡방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 흔들리는 화면 속 그들의 흰색 SUV가 견인차 꽁무니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붉은 압류 딱지, 깜빡이는 경광등, 그 아래에는 비웃는 이모티콘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무심한 댓글들이 달렸다. 어제는 청담, 오늘은 분당. 창밖으로 잿빛 구름이 몰려왔다. 아주 멀지만 또한 아주 가까운 어느 곳, 한 대의 카메라가 양평 한옥대문을 향해 천천히 돌고 있었다. 콩알만한 작은 푸른 불빛이 깜빡였다. 양평의 하늘에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영호의 한옥으로 이어지는 붉은 흙길은 질척였고 물을 머금은 짙은 색의 나무 대문 앞에 세단이 멈춰섰다. 문양 옆에 석등 두 개가 희미한 불빛을 밝혔지만 입구는 대부분 어둠에 잠겨 있었다.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소리향, 낡은 대문의 녹순쇠 냄새가 뒤섞였다. 차 안에서 서연은 떨리는 손을 문손잡이에 얹었다. 아빠,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그 단어가 가시처럼 목에 걸려 터져나왔다. 재호가 으르렁거리며 핸들을 세게 내리쳤다. 내려! 어서 저 영감 불러내. 흙탕물이 튀었다. 그의 주먹이 나무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김영호 씨, 나오쇼! 이 안에서 평생 숨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빗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다 이내 멎었다. 그 침묵의 순간 들리는 것은 서연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드레스는 흠뻑 젖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대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나무 문살을 붙잡았다. 저 서연이에요.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안쪽 깊은 어둠 속 한 그림자가 조용히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호는 나오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그저 경비원의 발소리가 타일 바닥 위로 울릴 뿐이었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돌아가 주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손님을 뵙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재호가 달려들어 경비원의 멱살을 잡았다. 경비원은 그의 손을 떼어내며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또박또박 반복했다. 돌아가 주십시오. 서연이 비틀거리며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절규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주세요. 애원은 밤빛 속으로 흩어졌고 울음소리는 바람소리마저 삼켰다. 안뜰
처마 밑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비쳤다. 영호의 그림자는 그곳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모든 부름과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침묵.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경비원이 뒤로 물러서서 빗장에 손을 걸고 걸쇠를 당겼다. 쇠가 나무에 긁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대문이 쾅 닫혔고 빗줄기가 서연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다. 재호는 발을 구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짙은 비의 장막 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서연은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무 문에서 미끄러진 손. 남은 것은 흐느낌 뿐이었다. 아빠는 나한테 이러지 않을 거야. 절대 이러지 않아. 하지만 문 너머 아버지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멀리 한 구석에서 보안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그 영상은 기록되어 곧 서초에서 벌어질 공식적인 대결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초의 아침은 폭풍을 기다리는 듯 고요했다. 한도석 변호사의 13층 사무실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차가운 빛으로 가득했다. 에어컨 바람에 얇은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길게 뻗은 호두나무 책상 위에는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책상 위 작은 검은색 녹음기에서는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영호는 테이블 상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서연은 빗속에서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옆에 재호는 비뚤어진 넥타이에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힌 채 남은 권력이라도 증명하려는 듯 유리 테이블을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안절부절 못했다. 여긴 뭐하러 부른 겁니까? 재호가 턱을 치켜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설교할 거라면 시간 없습니다. 우린 돈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제 아내는 그 신탁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도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에 따르면 설립자이자 유일한 변경권자는 김영호 선생님이십니다. 모든 거래는 선생님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그가 비서에게 손짓하자 검은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세 사람 앞에 서류철을 놓았다. 재호는 비웃으며 서류를 낚아채 빠르게 넘겼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우리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상속권은요? 한도석이 망치로 내리치듯 대답했다. 서명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최신 개정안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서연이 벌떡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 아빠, 어째서... 저는 그냥... 영호가 딸을 돌아보았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너는 나를 아빠라 부르지만 내가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답장한 건 재호였다.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내게 말했지. 돈이 족쇄가 되게 하지 말라고. 너는 그걸 부녀의 정까지 묶는 형틀로 만들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호가 벌떡 일어나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일부러 그런 거죠. 우리를 망신 주려고 제가 몇 년이나 당신을 대신해서 관리해왔는데 이제 와서 저를 내쫓는 겁니까? 한도석이 사무적인 목소리를 유지했다. 박 선생님,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여긴 변호사 사무실이지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비서가 또 다른 통지서를 내밀었. 김영호 신탁기금은 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일부로 모든 자산은 건설 및 철도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으로 전환됩니다. 그 문장들은 노쇠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서연이 비틀거렸다. 장학, 재단이요? 영호가 미동도 없는 눈빛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빚이 없고 너희도 내게 빚이 없다. 이 재산은 나와 네 엄마의 땀이다.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안전망 없이 쓰러져간 노동자들에게 빚을 갚는 데 쓰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내리꽂혔다. 서연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정하실 수 있어요? 영호가 딸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건 한숨의 순간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무정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프지 않을 것 같으냐? 재호가 으르렁거리며 통지서를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다. 종이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자기 딸을 이렇게 버렸다는 오명을 쓰고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서명한 서류 위에 손을 얹고 마침표를 찍듯 간결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모든 것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돈지갑이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 판결이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재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한도석의 눈빛이 그를 막았다. 변호사가 고개를 기울였다. 면담은 끝났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 주십시오. 문이 닫히고 뒤로는 어지러운 구둣발 소리와 흐느낌만이 남았다. 영호는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길게 숨을 내쉬고는 차가운 빛이 가득한 복도로 나섰다. 유리창 너머의 서울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문 하나가 닫혔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다. 혜진과 그의 진정한 유산이 전해질 공개장학금 수여식이라는 문이.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6개월 후 초여름의 서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아침에 내린 비가 먹고 서울대학교 대강당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물빛으로 반짝였다. 안에는 흰 셔츠 차림의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덜어는 아직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연단 위에는 김영호 장학재단 소외 노동자 자녀를 위하여 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영호가 천천히 연단 위로 올라섰다. 소박한 회색 양복에 짙은 남색 넥타이, 단정하게 자른 백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울렸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늘의 빛은 더 이상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단을 비추는 빛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단에 두 손을 얹고 짧게 숨을 쉰 뒤 젊은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우는 그가 쉬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의 땀이자 여러분 부모님들의 땀입니다. 땀으로 번 돈은 땀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사치를 위해서도 오만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강당 맨 뒤 낡은 외투를 입은 한 남학생은 이 순간을 놓칠세라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다. 배우십시오. 평생을 그리하셨던 노동자들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저와 먼저 간 이들이 미소 짓기에 충분합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높은 천장을 가득 메웠다. 기자들은 그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은퇴한 기업가 김영호, 전 재산장학재단의 기부, 일상의 정의를 구현한 귀감으로 사회적 찬사. 오후가 되자 영호는 강당을 나와 나무 그늘이 우거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다. 오직 그와 검은 우산,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박수 소리의 여운뿐이었다. 마음이 가벼웠다. 통쾌함이 아닌 자기 인생의 길 위에 마지막 주춧돌을 놓은 듯한 평온함이었. 그날 밤 다시 비가 내렸다. 양평의 한옥은 규칙적인 빗소리에 잠겨 있었다. 영호는 나무 식탁에 앉아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앞에 두었다. 라디오도 촛불도 켜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불현듯 밝아졌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던 익숙한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아빠, 미안해요. 뭐? 거슬 lỗi? 그는 오랫동안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씨가 가슴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지만 피는 나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딸에게서 온 아빠라는 단어였다. 떨리는 손을 화면 위에 얹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그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내려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텐마루 문을 열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축축한 흙냄새와 동백꽃 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망도 통쾌함도 아닌 모든 것을 매듭짓는 끄덕임이었다.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그가 속삭였다. 문은 내가 여는 문. 깽끄 라또드머.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누군가에게 갇히지도 않은 채 그저 69의 한 남자가 빗속의 밤에 서서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문을 열었을 뿐이다.